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여기에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우리가 김치찌개를 조리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 내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죠.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죠. 이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만 수십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김치로 하는 요리 중에서 아주 인기도 많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끓여 먹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넣고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조금 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심코 넣은 이것들 때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과 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암과 치매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질병들이고요. 혈관의 문제는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는 김치도 잘 알고 드셔야 한답니다.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 드실 때 넣는 다른 식재료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것이 식용유입니다. 일반 식용유에는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데요. 바로 이 오메가6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여기에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우리가 김치찌개를 조리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 내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죠.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중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건강한 기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올리브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게 검증이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올리브에는 토코페롤이나 페놀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올리브유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160도로 좀 낮기 때문에 김치를 볶을 때 사용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고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낮은 온도로 살짝만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에 있는 버진과 퓨어 등급의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서 볶는 요리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볶을 때에는 이런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 여기에 스팸이나 다양한 햄 종류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햄을 보통 가공육이라고 부르잖아요. 햄과 같은 이 가공육을 만들 때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상을 빨갛게 유지해주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부 발암물질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아미노산, 크레아틴 등의 성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물질들 또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햄에는 나트륨의 함량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나트륨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고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데 특히 위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김치를 조리할 때 꼭 사용하는 조미료가 있죠. 바로 설탕인데요.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에도 역시 설탕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달달한 설탕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을 올려주기 때문에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설탕은 사실 이 혈관 건강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췌장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 결국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요리할 때 조금 넣는 설탕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이 평균 100g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달 양으로 치면 설탕을 약 3kg 넘게 먹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설탕을 먹고 있어서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 당뇨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혈관 질환과 암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치찌개에는 무엇을 넣어 드실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도 가장 잘 맞는 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또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롭게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바로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이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놀랍게도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와 김치찌개의 만남은 아주 환상의 조합이 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앞에서 스팸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가공육 대신에 일반 생고기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고기를 드시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생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기에는 콜라겐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50대 이후가 되면 주름도 많아지고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고기를 드시게 되면 콜라겐이 공급이 되면서 피부와 신체 전체적인 탄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생고기에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이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몸의 무기력증과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고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맛을 내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파와 대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이 탁월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방지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리고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많아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과 장내 건강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파와 양파는 건강에 좋은 효능과 더불어서 단맛도 내주고 감칠맛 또한 극대화시켜주는 채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또 있는데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기도 한데요.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다진 마늘을 김치찌개에 한 스푼 넣게 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잡내를 제거해주며 김치찌개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꼭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기름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서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9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염증 수치를 조절해주고 성인병을 예방해주며 항암 효과도 갖고 있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도 있지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게 되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지방들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고 산소와 만나서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또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발연점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 됩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기름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 중에 하나가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나요? 콩기름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약 23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만성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 같은 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해내는 방식도 압착시키는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쉽게 변질이 돼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풍부하여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가 됩니다.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하게 들어있는 기름이고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은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이 있고요.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며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약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요. 대신에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서 쉽게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기름은 고온에 볶아서 압착하여 추출하는 것보다 생 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한 다음 짠 기름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고온에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만 조리를 하시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봉을 하셨다면 한 달 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거 아셨을까요? 특히 중년 그리고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던 식물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가을철 9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는 참나물이 가장 연하고 맛이 좋다고 하네요. 이 시기의 참나물은 연하면서 향이 가장 진하기 때문에 요리에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미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이 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와서 눈이 침침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거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혹시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 하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거죠.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유해물질들이 쌓이기가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랍니다. 의외이죠?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죠.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나물의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도 쉽게 쌓이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또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 에디스코안 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의 니콜라 본도노 박사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 정도 감소가 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 동맥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이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시면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 데 아주 좋은 채소랍니다. 이 참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의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아주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체중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을 잊지 말고 꼭 드셔야겠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을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로도 우려 맛있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아주 맛이 좋답니다.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조리를 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서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물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서 파드득 나물은 잎이 더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 나물은 향이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 나물은 다소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누렇게 변한 것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르실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하셨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후에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친 다음 냉동 보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으실 때 꺼내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된다는데요. 그럼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과 찰떡궁합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C, K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서 소화와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에 물기를 꼭 짠 다음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 끓이실 때 참나물을 넣어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거기다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이 됩니다. 참나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의 강화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다 아는 건강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죠.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조리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깬 다음에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바삭하게 붙여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겠죠? 참 쉽고 영양 만점에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참나물을 몸에 득이 되기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면 안 되겠죠. 참나물 섭취 시 유의할 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소화불량입니다.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부에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안 어울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성 물질이 인체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입니다. 그러나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및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겠죠.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암 예방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심혈관 지방 예방해주고 뇌신경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들기름은 그러면 미역국에 안 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파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대파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유독 미역국 끓일 때는 왜 대파가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랑 대파 둘 다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긴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돼요. 이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거의 한 900mg 이상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대략 한 100g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많죠. 성인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약 600ml에서 700ml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미역국으로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대체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 정도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이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미역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인데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긴산은 우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어요. 어떤 추적 검사를 했냐? 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을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나 낮았어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도 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 미역은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줘서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산모의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감도 있고 이렇게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몸의 영양소도 소모하지 않게 돼서 체중도 증가되는데 이때는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대략 2.4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요오드도 과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갑상선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또 하나예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갑상선은 T3 호르몬, T4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증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이 미역 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미역 귀가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후코이단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도 원활하게 해줘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토마토가 이 채소의 왕으로 불리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이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만나 강력한 항암 작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인삼, 홍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연구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키고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랑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를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어느 정도 배출시켜줘서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 석회화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되는데, 이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 중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비타민 K2가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었는데 비타민 K2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지금은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카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